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상 동지인데요. 동지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예부터 풍년이 들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때마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는 연일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풍년을 부르는 반가운 눈이 아닌 많은 사고와 피해를 부르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파까지 더해져서 도로와 길이 미끄럽고 무척 위험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말은요,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이동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행사가 열리고요. 겨울철 스포츠 레저 활동도 활발한 시기인데요. 날씨가 큰 변수가 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선 이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1월 1일까지를 인파 밀집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혼잡한 인파 밀집 지역에 가시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글쎄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전을 일단 확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우리가 많이 먹죠. 이 즉석밥 용기는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집에 대한 현실적인 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들의 마을에 유난히 반짝이는 빨간 코를 가진 한 술록이 있었는데요. 이 빨간 코 덕분에 산타의 눈에 띄어서 썰매를 끌게 된 이 술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빨간 코를 가진 술록의 이름, 네, 애들도 다 알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이 즉석밥 용기는 분리배출해도 쓰레기입니다. 왜죠? 네.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배출해서? 그죠. 이게 예. 그 즉석밥 용기 밑에 보면 네. 분명히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그 재활용 마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2020년 11월에 같은 주제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당시 결론은 즉석밥 용기는 분리배출을 해도 쓰레기로 처리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네. 3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기사가 나간 뒤에 반향이 꽤 있었다면서요. 저도 본 것 네. 같은데. 예. 네네. 당시에 제가 팩트체크가 나간 뒤에 주요 언론에서 같은 내용으로 크게 보도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 자료도 내놨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즉석밥 시장 1위 기업이 해명성 팩트체크를 내면서 대응하기도 했죠. 그 1위 업체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CJ그룹인데요. 2023년 4월 CJ그룹은 자체 뉴스룸 홈페이지에다가 햇반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CJ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햇반 용기는 재활용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어서 햇반 용기는 분리수거 선별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도로 조경에 쓰이는 검은색 화분과 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조 등의 이 햇반 용기가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본사와 CJ그룹 계열사의 햇반 용기 수거함을 설치를 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도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노력한 게 보이는데 기사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러면 CJ의 주장대로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된다입니까? 이렇게 모은 용기가 네. 2022년에 30만 개가 모였다고 해요. 네, 맞네요. 굉장히 많죠. 네네. 30만 개면. 근데 이 한 해 동안 팔리는 햇반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와, 상상도 안 돼요. 엄청 많을 거예요. 네. 5억 5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재활용되는 비율을 따지면 네. 0.054% 정도만 그렇게 모여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런 셈인데.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0.1%도 안 되죠. 예.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햇반 용기는 재활용품이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5억 5천 개 중에 30만 개, 0.05%만 재활용된다. 네.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그 재활용 체계가 허술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모아서 배출하는 이 재활용품들은 일단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선별장에 가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재활용품을 쫙 펴놓고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재활용품을 분류를 하는데요. 이 종류대로 모아서 각각 그 원료 재질별로 재생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종이는 재생종이 공장으로, 플라스틱도 뭐 PET, PP, PE 뭐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각각의 재생 공장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이 선별장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리 업체이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것 위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즉석밥 용기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즉석밥 용기는 그 업체 입장에서 왜 돈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재질 때문에 그런데요. 네. 즉석밥은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산소 투과를 막는 겁니다. 그래야 밥이 변하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즉석밥 용기는 식품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PP라는 이 필름 사이에 에틸렌 비닐 알코올이라는 재질의 필름을 끼워 넣은 샌드위치 구조, 3중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이 PP가 95% 정도, EVOH, 에틸렌 비닐 알코올, 이게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5%의 다른 재질이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재생공장에서는 순도 높은 원료를 만들어야지 제값을 받는데 이런 복합 재질의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순도를 떨어뜨려서 재생원료의 품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석밥 용기는 선별장에서 골라내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뭉뚱그려서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집에서 즉석밥을 먹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잘 씻어서 말려갖고 따로 분리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 분리 배출하는 게 세제와 물을 오히려 낭비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길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즉석밥 용기를 꼭 재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가져다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 그 CJ의 해명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좀 이게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이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체계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설계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즉석밥 용기 말고도 혹시 분리배출했는데도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 또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는 잘 씻고 말려가지고 분리배출을 했는데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받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작은 것들인데요.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재활용품을 골라낸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작은 걸 잡아가지고 재활용 표시를 보고 이게 무슨 재질인지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재활용품은 밀려드니까 이거를 일일이 골라서 작은 것까지 골라내갖고 재질별로 분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복합 재질로 된 물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 치약, 튜브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택배 상자 버릴 때 테이프랑 운송장을 꼭 분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붙어있는 상태로 재생공정에 들어가면 재생돼 나오는 종이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잖아요. 예. 이물질이 많이 섞일수록 골판지로 만들었을 때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예 골판지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 배출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워놓고 눌러서 이렇게 따내는 샴푸 용기 있잖아요. 네, 많이 쓰잖아요. 예, 이 펌프 부분에 철로 된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다 섞어갖고 플라스틱에 버리면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이건 안 돼.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는 얘기죠. 아하. 또 플라스틱 수거함에 그 플라스틱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CD, DVD 이런 거 플라스틱입니까? 아닙니까?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복합 재질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요. 네.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왕구, 문구, 그리고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 가방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무통, 고무대야 이렇게 부르는 빨간 대야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무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골프공, 사용 후 랩이나 호일, 그리고 일회용 면도기, 보온병, 비닐 코팅 종이, 사인펜, 스폰지, 시계, 신발, 색연필 이런 것들 전부 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애매하면은 거의 종량제네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예.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가정에서 케이크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유독 상자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상자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자가 화려한 건 화려한 무늬를 입힌 플라스틱 코팅 필름을 종이 상자에 붙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상자에 붙은 이 비닐 코팅을 일일이 다 떼본 적이 있어요. 그걸요? 예. 이 손톱으로 이렇게 잘하면 벗겨지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한 20분 정도 걸려요. 예. 일일이 이 비닐을 다 제거하면 마음 놓고 종이로 버릴 수 있는 건 맞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요.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예. 환경부가 운영하는 이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케이크 박스와 밑판이 코팅돼 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종이가 코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손으로 찢어봤을 때 찢어지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코팅 종이가 재활용이 어렵냐면 이 재활용 종이가 재생 공장으로 가면 약품을 섞은 물에다가 이 죽처럼 만들어요. 풀어서. 그래서 펄프를 건져내서 종이를 만드는데 종이에 코팅이 돼 있으면 이게 물에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한쪽 면에만 코팅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잘 풀어져 갖고 공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데 양쪽 면이 코팅이 돼 있으면 이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비용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찢어봤을 때 잘 찢어지는 거는 코팅이 안 돼 있거나 한쪽만 코팅돼 있는 경우고 양쪽이 다 코팅돼 있을 때는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봤을 때 찢어지면 종이로 분리배출하고 안 찢어지면 종량제 봉투로 버리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좀 관심이 확실히 좀 많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즉석밥 용기 등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사실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집 한 칸만 있으면 참 좋겠다. 올해도 이런 바람으로 열심히 뛰어오셨을 텐데요. 이 바람과 달리 집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많으셨을 겁니다. 과연 집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할까? 또 꼭 집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젠가 내 집 한 해를 결산하면서 누구나 하는 집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야, 최 대표님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네. 이제 몇십만 유튜브가 되시고 거의 뭐 100만 얼마 안 남았죠? 아니요. 15만 9천 명입니다. 네. 너무 올려치셔서. 이래야 또 잘 되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래요. 네네. 예,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네네.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방 또 100만 되실 거예요. 화이팅! 예, 네. 화이팅! 네, 근데 올해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이게 요약이 됩니까? 올해 예. 부동산 시장을 날씨로 요약을 하면 날씨로 뭐 완전히 흐렸다가 맑았다가 다시 흐려지는 소위 굉장히 혼돈스러운 날씨고요. 그리고 사실 주택 시장에서 뭐 매수냐 아니면 임차냐 이런 선택지는 항상 주어지는 건데 올해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년과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이 올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런 것도 과거 지난 정부와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정부 때는 소위 정부 정책을 너무 따르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또 정책이 잘 먹히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은 또 왜 잘 먹히나 막 이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요약해 보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정량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도 작년보다는 뭐 거래량도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22년부터 가계대출 규제도 있었고 DSR이라는 새로운 그런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으면서 금리도 올라갔고 그리고 일부 내려왔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높은 레벨의 금리다 보니까 수요 위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적인 수요 위축 때문에 거래 시장은 한산하고 거래는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활기는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기가 없다. 정부 정책은 잘 먹혔고 네. 금리는 높고. 네, 알겠습니다.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뭐 저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가장 큰 계획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집이라는 것이. 그 올해는 어떤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을까요? 보면은 시점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셨던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주택 가격이 지수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게 22년 4분기부터 23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1, 2, 3월이었는데 그때는 실거래 지수가 25% 빠지는 정도고 실제 계약 건수 하락률은 마이너스 40-50% 나온 단지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이 나왔을 때는 뭐 대출 어떤 촉진 프로그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나 낮은 레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요가 올라와서 거의 전세 가격 거의 근접했거나 이런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와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가격 전략을 잘 쓰신 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점 전략은 크게 요약하면은 대출을 완화적으로 풀어줄 때가 좋은 시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규제해 왔는데 촉진한다는 거는 그 앞서서 상당 기간 위축됐기 때문에 촉진하는 거고 규제는 상당 기간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촉진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을 열어줘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는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그 좀 돌려줬었는데 그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가구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가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분들, 정책도 잘 보고 그죠? 그리고 또 가격 내려가는 시점을 딱 잡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 가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가구의 집단지성이 보여주는 패턴을 봤을 때는 시장의 변곡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짚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거시경제가 약간 불안불안해지면은 가게는 이제 위축된 그런 대출 수요 패턴을 보이고요. 대출 잘 안 받고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약간 완화적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는 또 적극적으로 확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정책 돌아가는 거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도 많이 공유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가장 금리가 낮은 은행이라든가 그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정보 취득을 많이 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의 면모를 많이 닮아가고 있고 확실히 시장이 조금 젊어졌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젊어졌다. 네네. 그렇군요. 올해 확실히 이제 고금리였잖아요. 작년에 비교하면 엄청 오른 거고 그 무리하게 사실 성급하게 집장만 했다 후회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올해 그 11월까지 서울 법원의 경매 건수가 16,000건인데 16,000건. 그게 작년 8,000건의 2배여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매 제일 많았던 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가 2만 건 정도 됐거든요. 연간으로. 그래서 그 14년도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올해 경매가 굉장히 많았고 경매는 사실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라서 임의 경매 신청이 많다 보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했던 20년, 21년에 그 고공행진한 전세 가격을 전세 끼고 갭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22년 이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역전세는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실거래 지수는 연초비는 올랐지만 올해의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낮거든요. 그럼 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결국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금액이 많은 거고 그런 임차인들 중에서는 임대인에게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경매 신청이 많았던 것 같고요. 경매는 내년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21년 대비해서 그 하락폭은 점점 더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경매 건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네네. 아 그렇구나. 이 전세 사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 집장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절실해진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전세로. 네네. 근데 전세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면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그 리스크가 과거보다 많이 커진 게 사실이고 그 현재는 전세 사기의 수법도 너무 다양해지고 뭐 소위 중개사랑 한 통이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요새는 막 서류 조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LH 임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본 소유주랑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특판을 한다고 하면서 20명 넘는 사람한테 200억 모아가지고 주택을 사실상 싸게 강매 팔았던 그런 사기 사건도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전세 금액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많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의 10,000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 전세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1,000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1%가 사고가 나더라도 10조 원이나 되는 큰 피해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에 부동산 PF 문제다 하는데 그 부동산 PF에서 그 문제가 되는 브릿지론 PF가 25조고 거기서 절반 정도 깎이면은 12.5조니까 이거를 전 정부가 나서서 이 부동산 PF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1%만 문제 생겨도 그만한 규모 금방 도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나 그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소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유형으로 따지면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소형 아파트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소형 아파트 전세로 가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전세와 자가 중에서는 당연히 전세보다는 좀 자가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면서 매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 환경이고요. 사실 20년도 말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임차료를 해칭하고 싶어하죠. 그거는 결국은 주택의 매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정화가 안 되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매매 전세 다 강세였다가 매매가는 꺾였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강세인 점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방법은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잖아요. 보증금. 그래서 순전세에서 준전세 아니면은 소위 보증부 월세. 약간 월세를 내는 보증금 좀 낮추고. 네, 준전세는 그렇죠. 전세금 플러스 월세 형태로 보증금을 낮추는 거고 보증부 월세는 순월세가 아니라 약간 보증금 일부 넣어가지고 좀 월세화로 가는 건데 임차 패턴인데 그런 걸 선택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21년 11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사상 최고 전세가 그 사상 최고 전세가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23년 11월 기준으로 역전세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리게 됐는데 근데 그거를 결국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느낀 거는 다음 임대차를 선택할 때는 보증부 월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확 낮춰서 그렇게 해서 신규 임대차를 했습니다. 월세를 네네네. 사시는 거네요. 일단. 네. 언제까지 그러면은 자가가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죠. 전 당연히 엄청 자가를 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가였었지만 20년 말에 주택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고 있어서 그때 처분하고 그때부터는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전세로 살았지만 전세금 미반환 그리고 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희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9억까지는 LH에서 받아주지만 주도부 허그에서 받아주지만 9억 초과 전세는 서울보증보험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료도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그걸 다 내면서 가입을 했는데 연말이 돼서 그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좋겠냐 하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합의가 안 돼서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합의했으면 제가 전화했을까요?라고 안 하셨어요? 아니요. 요즘 아시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그 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거긴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쪽에다가 보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회수가 안 돼서 아시겠지만 올해 주도부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 손실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보증기관에 전화를 하면은 되도록이면 임차인 임대인이 합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그 회수와 관련해서 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또 임대차 계약을 맞춰서 체결하고 복잡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렇다면은 반환 보증금이 낮아야지 임대차 관련해서 가볍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다르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월세도 심지어 나한테 맞는 집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의 평균 1.7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의 2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말에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직관적으로 봐도 비싼 구간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집값을 보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나마 소위 금리가 제로화 금리였기 때문에 제로화 금리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를 소위 이론적으로는 수용을 하니까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랬죠.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높아진 금리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금리 이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레벨에서는 현재의 주택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근본적인 수요 위축이 장기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0년 말부터는 이제 자가보다는 그냥 임차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질문은 또 뭐 월세를 살아보니까 뭐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판단으로 그렇게 임차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과거에 저 역시 이제 소득도 없고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때 느꼈던 임차인으로서의 뭐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히려 프리하고 새로 지어지는 좋은 집에 이사 다니면서 뭐 집 구경하면서 잘 살고 있어서 저희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임차인을 고를 때는 것만 해도 네네. 엄청나게 사실 돈이 들어가고 피곤하고. 아, 예, 그 부분도 네. 그래서 그 이사를 몇 번 하면서부터는 짐을 줄이는 형태로 오히려 좀 짐이 슬림해지더라고요. 최적화시켰군요, 진짜. 예,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집에 살다 보면은 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집이 좁아지게 되는데 점점 이제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 2년 혹은 지금은 그래도 4년의 거주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2년이니까 적응하면 그다음 이사여가지고 지금은 갱신권이 있으니까 4년 임대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차 환경은 굉장히 양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정도 거주하고 그 주변으로 또 이사 간다고 이걸 열어두게 되면은 짐을 좀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집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장점 같네요. 예. 그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집값으로는 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1인 가구지만. 네. 과연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막막한 분들이 많은데 미래에는 그래도 꼭 장만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 부모님 항상 장만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사실은 의식주에서 그 주를 말할 때의 주는 주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네. 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주거 서비스만을 충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가격이 전세 거의 1.7배에서 2배가 된다는 것은 주거 서비스 비용은 임차료인데 전세인데 그거보다 약 2배 한 번 더 그러니까 곱하기로 그렇죠. 주고 산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든 싫든 집을 사게 되면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고 자산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현재 전세의 2배인 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이런 그 자산 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봉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수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주거 서비스를 포기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임대 시장을 굉장히 그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공공임대든 공적임대든 임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이런 임차 시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주거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소득이라든가 자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그냥 나도 정말 그냥 내 집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택을 매수하도록 이렇게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한국은 임차 서비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 때문에 좀 등 떠밀려서 집 사게 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임차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데 가장 임차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택이 2,200만 채고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이 1,500만 채 정도 되는데 그 1인 가구는 벌써 전체 세대 수의 36%고요. 그리고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60% 되는 숫자인데 주택 유형은 다 3인 이상의 주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거 유형은 그렇죠. 다 3인 이상인 아파트는 25평에 맞춰져 있고 1인 가구들은 거주할 만한 아파트 단지도 별로 없고 오피스텔 거주도 좋은 편에 속하고 아니면 빌라 연립 이런 데 빌라나 이제 다가구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거주라든가 1인 가구 전용의 어떤 그런 도심 내 공동 신축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국토부 장관 하고 있으면은 이런 거 열심히 공급할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 장관도
어저께 그저께 인사청문회 때 유사한 발언을 했어요. 도심 내 주택 공급 늘리고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1인 가구들이 등 떠밀려서 집 안 사고 연끌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막 인구가 줄고 있다. 네네. 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어진 집들은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면 지금 이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은 앞으로 주택 시장에 저는 메가톤급 폭풍을 갖고 올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외국과 우리나라가 자주 비교가 되는데 외국의 주택 가격은 월세 나누기 이자율을 하면은 주택 가격이 되는데요. 한국은 월세 나누기 이자율을 하면은 전세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 주택 대비해서 전세에다가 2배 곱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배 비싼 건데 네. 2배가 용인됐던 이유는 그 주택도 무제한 수명이 아니고요. 주택도 40년의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정도 되는 기간에 현금 흐름을 할인하면 전세 가격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그 전세의 2배라는 거는 미래가 있다는 거라서 재건축을 거의 염두에 두고 가격이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아시겠지만 인구 가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30-40년 후에 재건축이 되냐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가구가 맞냐라는 그런 퀘스천이 나오면은 이렇게 2배씩 전세 가격 2배 주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자산시장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노후 주택들 앞으로 당장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서는 어쨌든 재건축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비구역 지정돼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들이 과연 그 미래 시점에 15년 20년 후에 재건축 2배 용적률 2배 받고 분양해서 수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되게 시장에서 저평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산 가격에 대한 변화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가구 감소하는 부분이 언젠가는 수용해야 될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요즘 세대들이 좀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주택시장의 패턴은 젊어졌지만 주택시장의 수요처는 여전히 좀 40대 이상 중심의 수요처고 2030들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프라는 거 가격 그래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멀리 봤을 때 오를 것 같아야 이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좀 열심히 내가 살아서 이렇게 뭔가 해야겠다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 잘 안 드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뭐 부모님 세대이고 부모님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니까 사야 돼 아파트 살아야 돼 이러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건가?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막 집이 넘쳐난다 막 이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 건가? 근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살 곳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임차가 안정적이고 일본의 임대차 시장은 우리랑 다르게 기업이 막 100만 채씩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을 가지고 플랫폼처럼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레오팔레스, 다이토겐탁 이런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100만 채 주택 플랫폼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일할 때는 우리가 통신요금 가입하듯이 우리가 막 SKT나 KT 들어가서 가입서류 쓰듯이 기업들과 가입서류를 쓰고 임대인을 만날 일이 없고 기업과 이제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돈을 벌게 되면은 고향에 단독주택 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면 내가 정말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에 단독주택을 산다고요? 도심의 협소주택을 사기보다는 저라도 단독주택으로 사죠. 자기 출생지에 단독주택을 보통 이제 사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일본 주택시장은 6천만 채 넘는 집이 있는데 3천만 채 넘는 집이 정말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은 400만 채인데 그게 다 다가구로 변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 주택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가능한 게 임차 시장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본의 과잉 공급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공실도 많고 주거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도 근데 종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청약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의무적은 아니었지만 약간 주변의 압력과 여러 가지로 가입을 했는데
60만 명이 청약 통장을 깼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청약 로또라는 게 사라지면서 네.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규제가 다 해제되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갔고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청약 로또가 사라지면서 통장을 깬 게 60만 가구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냐가 중요한데 분상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거나 민간택지 중에서 규제가 센 그런 투기과열 지역에서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정도인데요. 내년부터는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올해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청약통장은 웬만한 경우에 저는 굳이 깨지는 말고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귀 기울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그 주택이라는 거를 매년 저는 본인의 스케줄 라이프 사이클도 중요하지만은 자산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결국 자산 가격을 결정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세장 긴 기간에 걸친 약세장이 있었고 이후 대출 활성화 정책과 공급 축소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될 뻔한 시기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반등되면서 너무나 높은 주택 가격이 됐는데요. 현재는 그런 높아진 주택 가격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 높은 게 사실이라서 너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시기보다는 네. 긴 그런 시계열에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젠가 내 집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루돌프였습니다. 8144님, 0101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에도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돌아오니까요. 귀 기울여주시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매운탕에 곤이를 넣다와 매운탕에 곤이를 넣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그 밑에 니은 받침을 쓰는 곤이를 넣다